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을 꼭 2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틀째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북부를 찾아 대한민국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이른바 홈그라운드로 꼽히는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 위협을 경험하고 각종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입니다. 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K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파주시엔 미군 반원 공여지를 활용한 평화경제 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를 남부와 분리하자는 일각의 구상엔 지역경제 기반 확립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후보는 주요 사회 현안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는 노동 후진국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엔 기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자신의 커피 원료값 120원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왜곡했다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이른바 호텔 경제론에 이준석 후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제 요인 변화가 파급 효과를 낳는 승수 효과를 의미한 거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으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최근 TV토론 등에서 이 후보를 집중 공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두고 탁월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삼국지 여포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누비며 정책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상대 네거티브 공세를 피하려면 연설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한 듯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가 점점 더 적극성을 띠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가 판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가 될 거라는 판단인데 이번 주가 고비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할 보관을 묻는 질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당 문제로 이 후보가 잠시 밖에 나가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를 게 없다며 거듭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연이틀 서울 경기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만큼 맞춤형 공약으로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당 지지층과 자유진영 결집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차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중도층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자유진영의 결집력 또 통합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 후보로선 짧은 기간 보수층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데 결국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당 안팎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공개 구애가 이어지며 막판 단일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두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결국 김 후보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과 이 후보로서 완주를 포기할 요인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단일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최소 24일까지는 단일화를 맞춰야 용지의 사퇴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주말이 단일화를 위한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김 후보는 내일도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 그리고 단일화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구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구애에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응할 뜻이 없다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엔 단일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구태로 보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언론인들을 만난 뒤 전남대 학식 먹기 행사를 이어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연이틀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일정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데 그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과 김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져도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어도 안 한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뾰족한 선거 전략이 없으면 돈을 써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뒤로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관역은 주로 이재명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험지에서 도전하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보다 노무현 정신을 더 구현하고 있다거나 대선 토론을 거치며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괴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인터넷에서 퍼온 역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보수 단일화 논란이 유권자 관심도 등에 나쁘지만은 않단 기류도 엿보입니다. 대선 완주에 따른 선거비 부담에 단일화 가능성을 내다보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후보로선 미래를 위한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우선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실망을 안기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자며 대선 후보 배우자가 참석하는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는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 간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견해를 진솔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배우자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필요한 토론이라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거나 설란영 씨가 제2의 김건희 여사라는 직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 선거 전략을 못 세우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제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리스크였던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는 물론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김혜경 씨는 언론 노출을 삼가며 종교계 위주의 비공개 행보를, 설란영 씨는 언론사 유튜브 등에도 출연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라는 자평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 이재명을 기조로 연대 전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녹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세장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과 개혁신당 출신 허은하 전 대표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선대위 사령탑에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장관을 앉히며 출발한 민주당엔 최근 이 같은 전향적 합류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과 개혁신당 문병호, 김용남 전 의원,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펼치겠다며 깜짝 놀랄 인사 영입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그 빅텐트를 치는 저희나 그 텐트에 오시는 분들이나 서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자당 인사들의 이딴 이탈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당은 흔들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은 상시적이라며 총선에서 비례를 노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일 뿐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개혁신당 타이틀 달고 방송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애초 반이재명 빅텐트론을 먼저 꺼내들었던 국민의힘도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측과 접촉하는 등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 환골 탈퇴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은 지지 선언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그리고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큰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질적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떠들썩한 빅텐트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향후 정치적 이익을 노린 이합집산과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결집의 조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탈당한 홍준표 전 대표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독자 행보긴 하지만 일단 유세전에는 참전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경선 패배 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일 당에 날을 세우곤 있지만 보수 진영의 우려와는 달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돕진 않을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와이에 직접 가 홍 전 시장과 4시간가량 대화한 특사단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대위 참여 여부를 밝히진 않았지만 의원들이 호소한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엔 동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전시킬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홍 시장님께서도 그런 분석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이 돌아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교가 돼주길 바라는 눈치도 엿보입니다. 단일화에 냉랭한 이준석 후보가 홍 전 시장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우려되시는 점을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조언해 주시는 과정이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 등 친한계 의원 지역구 위주로 돌며 당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물론 유세에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등 아직까진 선대위와 거리를 두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민주당은 내색하진 않지만 보수 진영 결집 조짐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콕 집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구구 내란 후보 김문수와 함께하는 것은 윤석열, 정강훈 구구 내란 세력의 재집권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결집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단일 대우를 넘어 범보수 단일화까지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란 관측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2달여 만인데 이 지검장은 몸도 마음도 지쳤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한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직무 복귀 2달여 만에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전격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YTN과 통화에서 탄핵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탄핵이 기각된 이후 바로 그만두기에는 후배들에 미안해 미뤄왔다는 취지로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최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고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함께 탄핵 소추됐다가 직무에 복귀했던 조상원 4차장은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중앙지검장과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포함한 중요 사건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해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과 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지규현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 3부는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배당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조사 착수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고, 최근엔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2차례 방문해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당시 비위 행위나 법관 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사이에 직무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당시 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은 얼마였는지, 계산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이 법관 대표회의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재판 공정성과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다룬다는 계획인데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은 크게 2개로 구분됩니다.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 사태 경과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대법관을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법관 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 나온 의견을 최대한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회의 현장에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관 대표회의는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이 됐죠.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오늘 모두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고요. 이준석 후보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주요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 경기 북부를 돌면서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6월 3일 대선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까지도 한 표가 절박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 권력을 탐욕하는 그런 내란 세력들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척결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다음 정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회복을 위해서 어느 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는 민주당이라는 호소를 하면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면서 오히려 태만할 수 있는 그런 경계심 그리고 한 표가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행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호소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이 돼서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아직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런 국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힘을 호소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 표가 더 필요한 거예요? 14일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굴곡이 있을지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요. 또 막판에 가서 어떻게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오히려 뭔가 거만하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또 심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고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민주당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다가 그것이 국민들에게 때로는 다 이긴 것처럼 교만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봐 그 이후에는 또 반드시 승리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또 오늘 또 압도적인 응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응징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무서움을 느끼는데 그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2, 제3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그것도 깨끗한 법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어떤 대법원을 물갈이하겠다 그런 어떤 암시를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압도적인 응징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 보복으로 연결될 그런 어떤 가능성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진영이 이제 갖춰지고 있는 것만큼 민주당이 생각한 만큼 그런 양상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굉장히 또 여론조사가 저는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이 이제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부터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워낙에 테러 위협과 제보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30대 남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당 주변을 배회하던 그런 흉기 불법 무기 소지자. 소지로. 예. 경찰이 이제 불신 검문을 통해서 가방을 확인해 보니까 비비탄 있는 총기와 그리고 10cm 정도의 칼이 같이 보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우리의 정치의 갈등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힘을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정말 손 한 번이라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우리가 트럼프를 경험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작년에 그런 흉기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이런 보안의 부분에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냥 총 맞겠다라고 발언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도 정말 그런 테러나 이런 위협이 있다 그러면 방탄조끼도 입으셔야 되고요. 그런 방탄막도 설치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제2당의 대표적인 후보로서의 그런 안전은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 모든 후보들한테 다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폭력적인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까지 정쟁으로 보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변인들과 그 정쟁몰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방탄 3종이 아니라 저는 4종 세트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계양구 보궐로 당시 송영길 의원을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을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엔 또 방탄 또 입법 그리고 방탄 조끼 이제는 급기야 이런 어떤 방탄 유리막까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신기한 게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받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7건이 수사가 의뢰돼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어떤 관련된 사건으로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를 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고 지금 경찰청에서 이야기를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받아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신변이 걱정이 되면 정말 그 경찰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 제보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떻게 보면 저는 불안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지지층을 또 결집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선동의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당당하게 국민 속으로 나가겠다. 즉 방탄 유리막 속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속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좀 대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을 향한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 위협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호원들, 특히 후보에 근접한 경호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특히 대선이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어떤 경호의 신경을 당연히 더 써야 되는 것이죠. 뭐 숫자라든지 또 경호 어떤 수준 태세 이런 어떤 부분, 즉 후보에 대한 어떤 신변의 문제는 당연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이 꼭 방탄 유리막, 방탄복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실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그래서 지지율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치적 갈등의 분열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테러나 신변의 위협이 정치인들한테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배현진 의원도 그랬고요. 송영길 대표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예방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저는 오히려 모든 후보들이 다 안전한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 협조해야 되고요. 경호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들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남은 2주 동안 정말 안전한 유세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유세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오후에 부산 광안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는 김문수 후보님과 생각이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본질적인 차이라서 극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드디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극복되기 어려울 거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솔직한 한동훈 후보의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간접적인 김문수 후보 지원을 해왔죠. 그것도 사실은 뭐 만만치 않은 게 그 야옹이 좀 만지고 이렇게 과자 먹는데도 조회수가 40만, 80만, 100만이 이를 정도로 예. 우파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팬덤층이 두터운 어떤 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많은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고 이제 드디어 한동훈 후보가 이제 온라인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에도 저렇게 이제 참전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 것을 다 이제 거짓말로 우리는 같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런 어떤 생각이 다른 것이 민주정당의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이 훼손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절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을 강조를 하면서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이제 부산의 이제 수용구 지역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예. 이런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동훈 후보의 참전은 김문수 후보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김문수 후보랑 공동 유세 같은 건 안 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제 그 캠페인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같이 할 때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렇게 달리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 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형적인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한 자기 정치를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이제 출격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조명을 받아야죠. 김문수 후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홍준표 후보도 조명을 많이 받았고요. 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갔을 때 신랑 신부가 조명받아야 되는데 하객이 조명받으면 민폐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오히려 본인이 뺏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거냐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본인의 선거 동선을 선대위와 상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문수와 본인은 차별화해서 자기의 보수 내에서의 지지자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거를 이번에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로 스타덤에 올랐고요. 지금까지 그냥 정치 지분을 저는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네거티브 정치에만 유능하고 실제로 당대표 시절의 최상병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자질이 부족한 그런 정치적 암투를 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현상을 정말 국민들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자, 근데 그 동선을 한번 보죠. 오늘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내일은 대구로 간다고 예. 그러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짰을까요? 그런 계획은? 예, 일단 뭐 가장 전통적인 지청이 이제 영남 지역이고 또 네. 영남 지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 부산, 대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상징성이 있는 곳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문시장이 가는데 예. 서문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대선 이제 후보급의 큰 정치인은 반드시 가야 되는 필수 코스고 그리고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이제 쏠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들이 또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준 예. 국회의원의 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 정연욱 부산의 수영구의 의원, 그 다음에 또 대구 중랑구에는 김기웅 또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를 이제 지나서는 청주의 또 대표적인 육거리 이제 시장으로 가는데 뭐 그런 만큼 가장 대표적인 곳에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도 좀 뭐 지원도 극대화하면서도 예. 또 언론의 그리고 여론의 관심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제 PK 지역의 요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약진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뭐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TK, PK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의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졸속 논란 그리고 단일화에 있어서의 그런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회초리를 들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또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또 통합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실용주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도 보수당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한테 이번에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각 후보들 반응도 제각각이었는데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거절할 필요도 없고 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후보자 검증이 물론 기본이지만 그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예, 배우자 그 TV 토론 역대 대선에서 한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걸 왜 제안을 한 겁니까? 예,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 김건희 여사 영부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공세를 펴왔습니다. 뭐 줄리 의혹부터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심지어 정상 외교를 하는데 그까지 예를 들면 뭐 영국에 갈 때 장례식에 뭐 또 뭐 예의 어긋난다, 캄보디아 화나를 가지고 또 그 빈곤 포로나다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정상 외교에서조차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영부인에 대한 어떤 검증을 강조를 해왔죠. 김혜경 여사도 역시 영부인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부인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하냐,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배우자들 간의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토론이 아니더라도 검증을 하자. 그것이
민주당의 지금까지 입장이 아니느냐 이런 어떤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방금 한민님 보는 것처럼 그거는 뭐 그냥 단순한 이벤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혹평을 하는데 저는 그 혹평 속에는 만약에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김혜경 여사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배소연 씨라든지 또 조명은 씨 등 어떤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부린 거라든지 또 법카를 활용을 해서 또 뭐 샌드위치라든지 초밥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회금 뭐 시킨 거라든지 또 항소심까지 또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결국은 이제 드러날까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이야기를 하고 불리할 때는 또 감추는 어떤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23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은 적방하장이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런 여러 가지 국정 개입과 정말 그런 재판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난 3년에 윤석열 정권을 망친 것은 김건희 여사가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오늘 김건희 여사가 다시 소환되는 그런 사건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참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하면서 조용한 내조로 이야기했었는데 180도 돌변해서 국정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고요. 또 뭐 다 무죄로 입증됐다고 하는데 숙대 논문 같은 거 표절된 것들 뭐 지금 다 인정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고 제대로 문제점을 조사하고 배우자가 국정 개입을 하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하면서 사실은 사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증하자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혜경 여사의 여러 가지 뭐 논란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읊으셨는데 이미 국민들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지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처리 그리고 재판 어려움 그런 것들 다 감내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을 소환하기 위해서 설랑영 여사랑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지금 전략이 매우 하수다. 그리고 정말 14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런 이벤트성을 가지고 오는 거는 급조된 부분이어서 정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정당 정치를 해왔구나. 그러니까 3년간에 못 갔구나 하면서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여사의 이른바 내조의 방법 이게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설란영 여사는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김혜경 여사는 언론 노출을 삼가고 비공개로 또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는 그런 일정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김혜경 여사가 대중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다 이제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뭐 종교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행보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고흥 출신으로 주로 이제 순천에 자라시면서 제가 보니까 고대 국문학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재수를 하다가 이제 돈을 잠시 벌어보겠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면서 노조위원장 됐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만났다고 하는데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와, 노조위원장답게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보다 어떻게 보면 좀 잘하신 것 같고 해서 김문수 후보는 스피치에 있어서 설란영 여사의 좀 조언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에겐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방송 인터뷰에서 보니까 김문수 후보 그 토론하는 거 보고 본인이 나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도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만약에 정말 대통령 배우자 된다 그러면 또 국정 개입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반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배우자가 사적이지만 공적인 또 책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도화해야 될 것이냐. 김건희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제2부속실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결 못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정권에서의 대통령의 배우자는 아마 조용한 내조를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지금의 선거 유세 방식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높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라연 여사가 말을 잘하는지 아니면 뭐 본인이 액티브하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유리천장에 꽉 막혀 있는 듯한 답보 상태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항상 그게 득점이 되는 건 아니더라. 네. 여전히 노후한 정치인 부부의 모습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거절한 배우자 방송 TV 토론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슈가 전개될지 보기로 하고요. 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유세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제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시장을 끌어와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았는데 홍 전 시장 설득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갔던 이른바 설득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설득의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지지한다라는 표시를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김대식 그 의원이라든지 유상범 의원은 설득을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로 갔는데 다행히 뭐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와 같이 이제 선대위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과 그리고 본인은 부정을 했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국무총리 설 등등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유리한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최소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함으로써 몸이 직접 오시지는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하고 마지막 남은 분인 한덕수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하면서 이제 선대위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가장 내세웠던 게 결국은 이제 3년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다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을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미래가 허물어지는 이런 어떤 것은 보지 못하겠다는 본인의 어떤 강한 뜻이 계셔서 한덕수 후보도 조만간에 합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에는 지지라는 말이 없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표시를 했나 보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정은 닫았습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도 유상범 의원을 통해서 전원으로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뭔지는 확인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홍준표가 청준표 될 뻔했거든요. 파란색 넥타이와 파란색 양복을 입었었는데 그거는 가까스로 지금 하와이로 4명의 정치인들이 달려가서 막은 것 같긴 한데 전혀 감동적이지 않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아니 정치인이 이렇게 신념이 이렇게 흔들려서 어떻게 하는 사실은 그런 정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하와이 배경으로 저렇게 막 열대우림과 야자숲이 있는 상황에서 4시간 동안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정말 국민의힘이 하고 있을 상황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를 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지를 하던 별로 감동이 없는 지금 드라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절박하고 진실 어리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불편한 그런 기색들이 국민들한테 꽤 있는 거고요. 저는 바라건대 홍준표 전 시장께서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나면은 이제 정치의 혼탁함을 대청소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로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일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의 김문수 후보 지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겠고요. 자, 김문수 후보 지금 뚜렷하게 지지율이 오름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도 이준석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냈는데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준석 후보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꿈쩍할까요? 언젠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금 뭐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미묘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예를 들면 어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광화문 이제 발언 때 그 앞에 이제 편말을 유일한 필승 후보, 이제 요즘은 자꾸 이제 유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뭐 구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하고는 톤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제 분야를 주제로 TV 토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특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치 신념 철학은 강력한 우파 보수 어떤 정치 철학과 똑같이 규제와 그리고 자유를 기반한 위에 어떤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어떤 신념은 김문수 후보와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또 특단 대책이라는 어떤 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등등의 어떤 이야기 자체가 지금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 본인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즉 이준석 후보는 생김새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저 속에는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게 되면 앞으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답보 상태 내지는 기대치 못 미치게 될 때는 그것을 좀 지렛대로 삼아서 활용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즉 이준석 후보의 다음 행보는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신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 그런 미묘한 차이, 움직임, 변화 이런 걸 느끼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는 걸 이번 대선 후보의 목표로 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당을 창당하고 나올 때는 정말 국민의힘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구태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친윤 그리고 윤석열의 그런 그림자 이런 것들이 단절 못하고 탄핵강을 못 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3지대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40세가 돼서 처음 출마했기 때문에 뭐 한 숟갈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동탄 모델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끝까지 본인을 스스로 챌린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단의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준석으로 단일화한다. 라는 전제 하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국민의힘이 먼저부터 김칫국 마시면 꼭 실망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라도 자신은 동의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보수 진영 또 국민의힘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 측에는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그 지지를 선언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단체들이 이 후보, 그 이재명 후보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런 모습들? 글쎄 큰 정치인일수록 지지자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수백 개가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 그룹 홍3호가 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회원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뭐 여론조사 1등을 달리기 때문에 그게 얻는 어떤 부수지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제 집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2017년도 당시에 선거를 할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선대위도 있었고 이후에 송철호 시장도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또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 개혁신당에 있어서 갔는데 저는 뭐 그게 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허은하 후보하고 이렇게 손을 이제 맞잡고 이렇게 든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습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삼삼한 것 같아요. 삼삼.
두 분 다 숫자를 합치면 33이 됩니다. 어떤 걸 합치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재선 2 플러스 음주운전 1, 그다음에 허은하 후보는 국회의원 1, 또 음주운전 2 이렇게 해서 33 그렇게 이제 후보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단지 저는 어떤 면에서 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냐면 지금 빅텐트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굉장히 지금 세게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괴물 정치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방금 말했던 이런 어떤 분들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영향을 국민들한테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좌우 진영이 이제 결집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큰 과거에 어떤 정치인들이 이제 참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지금부터 있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신우님. 그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면서 그래서 아주 편파적인 그런 평론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잘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정가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삼삼한 그런 숫자를 드는 것 자체가 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결국엔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허은하, 김용남 의원은 더 이상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1당 체제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정치를 그곳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넘어온 겁니다. 비록 민주당에서 들어와서 큰 도움이 안 될지언정 각 당에서는 매우 아프고 쓰라리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정말 그 지형에 변화가 있는 것들조차도 국민들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번 6월 3일 날 어느 당에 준비된 그리고 안정적인 그리고 정말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후보한테 지지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확실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대선 2주 앞두고 함께 정치권 모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홍석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부터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이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영남 내륙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농촌에서는 벌써 힘든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내기가 한창인 경북 구미의 한 농가입니다. 매서운 때학볕, 이항기에 모판을 싣는 농민의 얼굴이 절로 찡그려집니다. 모자에 토시까지 완전 무장했지만 그늘 하나 없는 논의 열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만 하면 다 되는데 이야기를 하시고 끝까지 하시려고 합니다. 밭을 매다가도 아이고 요 10m만 더 하면 되는데 가시다 보면 이게 여름철에 사고가 생기거든요. 고령층 대부분인 마을에선 벌써 온열 질환을 걱정합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별에 나가서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도 혼자 계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져도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뭐 신고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도심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 산책에 나선 도심 직장인들의 얼굴에 연신 땀이 흐릅니다. 가벼운 차림에 양산까지 들었지만 더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는 가디건을 들고 나왔는데 낮이 되니까 양산을 쓰고도 땀이 지금 안에 주룩주룩 나고 있어서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경북 영덕의 자동 관측 장비가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은 폭염특보 수준인 35도에 달했습니다. 대구 33.6도, 구미 33.7도 등 영남 내륙 지역 최고 기온이 대부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때이른 한여름 날씨, 온열 질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발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렇게 남부와 동해안 지역 기온을 35도까지 끌어올린 건 남쪽에서 불어든 덥고 습한 바람이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하루 더 이어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낙성 비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의 계절을 하루 만에 봄에서 한여름으로 바꾼 건 남쪽에서 불어든 덥고 습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강한 햇볕에 더해지며 남부지방 기온을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끌어올린 겁니다. 비공식 관측 기록이지만 경북 영덕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올랐고 경주와 대구 기온 역시 33도를 웃돌며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2달 이상 앞서간 셈입니다. 서울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7.3도까지 올라 7월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강한 일사와 바람이 산맥을 넘는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른 여름 더위는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요란한 소낙성 비가 공존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더위와 함께 대기 불안정이 강화하며 갑작스럽게 강한 비구름이 생길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21일 수요일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다음 비가 내린 곳에서는 안개가 짙어져 출근길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인 지역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주변 교량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추돌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 폭염 수준의 고온은 누그러들지만 당분간 낮더위와 큰 일교차, 강한 소나기 등 위험 기상이 늘어나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급변하는 날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체포된 차철남이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연이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개 수배 끝에 경기도 시흥 시화호 주변에서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된 차철남은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시.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의 추궁 끝에 차철남은 범행 경위를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차철남은 먼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술을 마시자며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엔 주변에 살던 A씨의 동생 집을 찾아가 똑같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철남은 이 동생이 형의 빚을 알고 있어 목숨을 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집에 있던 물건이었지만 60대 편의점주와 70대 집주인에게 휘두른 흉기는 이번 달 초 미리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 차철남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차철남은 전과 이범으로 일용직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오늘 흉기로 술을 마시던 일행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쯤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수변상가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민주당사 주변을 서성이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을 서성이다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았는데 가방에서 10cm 정도 길이의 전술 칼과 가스 충전식 비비탄 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자가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부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50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와 몸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노동자는 작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었는데 경찰은 일부 공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를 멈추고 다른 사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노동부는 사고 전 기계 작동을 멈춰야 했는지 또는 안전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종류에 따라 가지고는 기계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작업이 될 때는 철저하게 2인조가 돼 가지고 그거를 감독을 하면서 안전 작업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약속하고도 계열사 제빵 공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SPC 그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립공장 대표이사 정도 처벌하고 말게 되면 또 이런 사고는 또 있게 된다는 입장이고 SPC 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서 시민단체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허 회장이 사고 예방보다 책임 회피에만 최선을 다해왔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형 기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쌓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 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다룰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에서 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3에서 5% 축소됩니다. 변동형의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연리 4.2%를 가정했을 때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1,900만 원 줄고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어듭니다. 가상금리 상향 조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어 연말까지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상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시행이 이미 예고된 터라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벌써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다 대출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증가액 2조 3천억 원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과 6월 두 달간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겠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확대 재조정된 이후에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들어서 다시 주담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대출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22일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가 49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토어제 이후 매물은 잠겼지만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 같은 평형의 호가는 50억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호가는 그거 더 이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매물이 급격하게 줄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매물은 없는데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토어제로 묶인 인근 강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직전 거래보다 10억 원 이상 훌쩍 뛴 거래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지난달의 경우 강남구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57% 이상이 신고가로 나타나는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준신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토어제 반짝 해제 기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서울 전체 거래량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래가 줄었는데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건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고가 아파트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아파트의 공급 가뭄 속에 초고가 아파트의 희소 가치와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고급 주거 문화 트렌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가격 방향성도 주목됩니다. 하반기 들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은 거래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격은 기대 심리 때문에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토호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입주권, 분양권 거래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찰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최태원 SK회장과 SKT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모두 진행합니다. 경찰은 먼저 내일 유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대륜은 지난 1일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줄이는 등 이용자 정보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3일에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늑장 대처했다며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버,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하면서 민관합동조사단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킹 주체, 조사단은 해킹 경로와 내용,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나오면 서로 공유하며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악성 코드 감염이 3년쯤 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와 개인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가 공격받은 정황도 확인된 데다 발견된 악성 코드는 4종에서 25종으로 감염된 서버는 5대에서 23대로 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민관조사단의 공조를 통해 해킹 사태의 전모가 신속하게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정액제 광고 상품 폐지와 최혜 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정액제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와 점주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한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돌봄 등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나타냈는데요. 두 후보의 노년층 지원 공약,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한날 나란히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노년층 공약을 앞다퉈 내놨는데 연금 관련 공약이 핵심입니다. 일하는, 즉 근로소득이 있는 노령층이 국민연금을 덜 받는 제도를 고치겠다 공약했는데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을, 김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현행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이 후보가 부부 감액을 줄이겠다고 공약했고 김 후보는 저소득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노인 세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 돌봄과 간병 비용, 주거비 지원에도 두 후보 모두 나섰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 달에 수백만 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점이 가장 실효적인 대책으로 꼽힙니다.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간 차별적인 노인 공약으론 이 후보가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김 후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겠다며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 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이 이처럼 고령층 공략에 나선 건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33%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60대에선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후보 지지율도 30%를 넘긴 상황입니다. 과거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인 폄하성 발언이 표심을 갉아먹은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편 그제 진행된 대선 TV 토론에선 후보들의 뚜렷한 역학관계가 눈길을 끌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비에 안간힘을 쓴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매서운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YTN 선거단위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하는 말의 전쟁을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를 주제로 열린 대선 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는 2시간 동안 치열한 공수대결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쏠리는 공격을 무마하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와 동시에 보수 집결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의 틈을 파고들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내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눈에도 가장 공세적이었던 이준석 후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단연 이재명이었습니다. 중국과 풍력, 경제와 코인 등 활용한 주요 단어 역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많이 언급했지만 빈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비수 입장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해 회고적 투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입과 역할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규제와 관련해 합리화하겠다는 말로 중도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에너지와 재생, 성장 같은 말로 수비하는 틈틈이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전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꿰뚫었습니다. 규제와 일자리, 경제와 기업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올랐고 원전과 중국, 북한 같은 키워드로 이재명 후보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토론 내내 노동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노동자와 노동, 차별과 임금, 3등이 주요 단어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의 입을 통해 살펴보는 말의 전쟁. YTN 김주영입니다. 14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그만큼 표심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대 양당 후보들인데요. 유세 현장과 선거운동 속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에 나타난 방탄 유리막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민주당사 근처를 서성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죠. 이런 테러 위협에 경호를 강화한 건데요. 어제는 유리막 밖으로 나온 이 후보에게 지지자들이 위험하다,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기가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탄 유리막은 이렇게 이 후보의 좌우 양쪽과 정면에 설치됐는데요. 두께가 약 4, 5cm 정도고 제작에는 최소 수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유세장에 이 방탄 유리가 등장했죠.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의 피습 이후 트럼프 주위 4면에 방탄 유리막을 세웠는데요. 설치에만 며칠이 걸리는 고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번에는 방탄 대신 완판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출시한 펀드가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 원을 돌파하며 완판됐습니다. 이 펀드는 김 후보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오는 8월쯤 연이율 2.9%에 세금을 뗀 이자 소득과 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최소 금액이 5만 원부터였는데 20분도 안 돼 목표액을 채울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질이 멸렬했던 이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움직임과 함께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높아지면서 이 문수 대통령 펀드가 초단기간에 그 매진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최근 TV 광고도 공개했는데요. 광고에서도 두 후보 전략의 차이가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의 광고에는 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IMF 위기와 계엄 사태 때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 달리는데 우리 국민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기존 정치권의 광고는 후보의 인생사와 정치 역정 등을 부각했지만 이 1분짜리 광고에는 이 후보가 후반 5초만 등장합니다. 후보 자신이 아닌 국민이 주인공인 광고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의 TV 광고인데요. 시작과 함께 1980년대로 돌아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 자신의 노동운동 이력을 강조한 건데요. 이후 정계 입문과 경기도지사 등 길었던 정치 인생을 1분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어떤 광고가 국민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도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유세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어디로 향할까요? 주요 후보들의 일정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일도 수도권에서 거리 유세를 벌입니다. 이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하고 인천 남동구 9월 로데오 광장에 이어 부평역에서 집중 유세전을 펼칩니다. 마지막 일정으론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김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화정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합니다. 김포에서 청년 소상공인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다음 파주와 동두천, 양주와 남양주까지 경기 북부 일대에서 광폭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입문 계기로 꼽히는 성남시 의료원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살펴본 뒤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인파가 몰리는 경기 수원과 성남 번화가에서 피켓 유세를 하며 경기 남부의 유권자들을 두루두루 만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유세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부터 해외 118개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바람을 담고 투표에 나섰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투표장 모습을 김세호 특파원이 담았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설치된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20대는 투표장에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었구나를 되게 다시금 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인 만큼 재외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으로 좀 투표를 임했어요. 그래서 좀 기존 대통령이 좀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하게 또 마무리를 했고 어쩌면 안 했어도 됐을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쿄 등 일본 각지에 설치된 투표장에도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도쿄에서도 오전 8시부터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외 유권자 41만 1000여 명 가운데 9.4%인 38,600명이 투표 의향을 밝혔습니다.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는 교민들에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동포들도 자기의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발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의 이후의 한일 관계는 교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앞으로도 차후에 한일 관계는 좀 딱히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것들은 일단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일단 현안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 국민투표. 재외 유권자 25만 8천여 명이 각자 어떤 표심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대통령 경호처가 스스로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치 중립 논란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밝히겠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출석시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주요 공직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번번이 공권력을 막아서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김성훈 전 차장 등 일부 경호처 간부들의 충성 논란이 커지면서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뇌부가 줄 사퇴하는 홍역을 치른 대통령 경호처는 이후 전담 TF를 꾸려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쇄신안은 무엇보다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준법 담당관과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의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담보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은 오늘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부사령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지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져 기억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선관위 등 병력 출동 장소가 이미 거론됐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하나둘씩 가시화하는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한 범정부 대표단이 2차 기술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28억 9천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대비 20% 가까이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본격화한 미국 관세 25% 부과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은 현대차가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한 금액이 수출액에 잡히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25% 관세 파장이 가중되면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판매 부진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특히 미국향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자동차에 대한 협상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수출 호조로 4월 자동차 전체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8% 감소에 그쳤지만 전체 대비 유럽이나 아시아 규모는 아직 미미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우리 범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더해 기재부와 과기부, 농축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6개 분야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데 곧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의 일체 면제가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장 작업자 13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사장 한가운데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 작업자 1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많은 연기에
소방당국에는 5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선을 이용해 스티로폼을 자르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국도를 달리던 45인승 회사 통근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등 6명이 대피해 부상자는 없었는데 버스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했다는 버스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신도림동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명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정집 입구에 흰색 SUV 한 대가 박혀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견인되던 SUV가 견인차와 분리돼 가정집을 덮친 겁니다. 집안에 있던 80대 할머니가 사고에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NC를 꺾고 다시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문동주와 최은성이 투타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화 문동주가 1회부터 시속 150km의 위력적인 볼을 뿌립니다. 2회 노아웃 2루, 3회 원아웃 1, 2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자가 나가면 더 집중했습니다. 6회까지 안타 4개만 맞고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시즌 5승째를 따냈습니다. 타선에선 4번 최은성의 방망이가 빛났습니다. 2회 솔로프로 선취점을 뽑고 6회에는 2루타를 치고 나가 상대 투수의 폭투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마무리 김서현은 8회 투아웃에 나와 4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고 4대1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2연패를 끄는 한화는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최대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려고 했고 좀 모든 구종으로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SSG는 2회 최훈의 2타점 적시타, 3회 고명준의 2타점 3타 등을 묶어 삼진 15개를 당한 두산을 5대3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KT는 장성우의 투런 포와 강백호의 2안타 2타점 활약을 더해 기아를 5대3으로 눌렀습니다. 삼성은 연장 11회 집중 안타를 터뜨려 키움을 누르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홍창기가 무릎인대 파열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 LG는 홍창기 대신 우익수로 나선 송창희가 말루프를 포함해 6타점을 쓸어담으며 롯데를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이정후가 3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캔자스시티와의 홈 경기에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타점을 올린 건 이정후가 유일합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2할 7푼 6리를 유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대3으로 져 3연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프로축구 선두 대전을 상대로 멀티골 활약을 펼친 수원FC의 공격수 안데르손이 K리그 1 14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안데르손은 지난 18일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2골의 도움 1개를 올리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수원FC는 꼴찌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더 덥게 느껴졌는데요. 절기소만인 내일도 역시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지겠습니다.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점차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오전까지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도 곳곳에 비가 오겠고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주 후반에는 예년 수준의 늦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